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가족은 도대체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단순히 부모님이나 내 성격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남몰래 통제하고 조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회학적이고 경제적인 힘들이 존재하거든요. 오늘 다뤄볼 자료에서는 바로 이 현대 가족의 숨겨진 구조, 그 이면의 뼈대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핵심 내용들입니다. 먼저 가족이라는 숨겨진 시스템을 살펴보고 노동력 재생산의 쳇바퀴, 가족 기능의 상실 논란, 1960년대 이후의 격변, 그리고 마지막 의식주 현상의 변화까지 아주 거시적인 학술 이론에서 출발해서 당장 우리 집 부엌에 있는 냉장고 이야기까지 쑥 내려가 볼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 생활 구조론적 관점에서 본 가족이라는 숨겨진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 하면 그냥 피를 나눈 사람들의 훈훈한 모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생활 구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짚고 가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간관계, 우리가 매일 쓰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돈 같은 경제적 수단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하나의 아주 촘촘한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그냥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무리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까요? 가족은 진짜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걸 재생산이라고 하거든요. 물질을 만들어내고 가족이라는 조직을 유지하고 우리 머릿속의 정신적 가치와 생명 그 자체까지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진공 상태에서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도 있고 금전적인 제약도 있죠. 우린 그 제약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우리 가족만의 규칙, 즉 규범을 만들면서 정말 쉴 새 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는 노동력 재생산의 쳇바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복잡한 이론을 가장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가족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걸 매개체로 이 거대한 사이클 속을 빙빙 돌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일터에 나가서 나의 노동력을 쏟아붓고 무언가를 생산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씁니다. 신나게 소비를 하죠. 근데 소비하고 끝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쉬면서 깎여나간 체력을 다시 채우잖아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생명과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다시 거친 세상으로 출근하기 위해 가정이라는 베이스 캠프에서 에너지를 풀로 충전하는 무한 엔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집마다 돌아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근로자 가게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게를 비교해보면 확 차이가 나요. 월급쟁이 가게는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소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내일 쓸 노동력을 충전하는 소비적 생산을 주로 합니다. 반면에 자영업주 가게는 구조가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피땀 어린 노동력이 가게나 생산 현장에 다이렉트로 투입돼서 바로 물건을 만들거나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자체가 아예 하나의 직접적인 경제 단위로 작동해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의 기능은 상실되었나? 가정 기능의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가족의 진짜 존재 이유가 대체 뭐냐를 두고 벌어진 학계의 팽팽한 대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구번이라는 학자는 꽤 비관적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가족이 예전에 하던 전통적인 일들을 다 사회 시스템에 뺏겨버렸다고 주장하죠. 한마디로 가족의 기능이 박살났다,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제스라는 학자는 완전 반대로 생각해요. 친척들끼리 끈끈하던 시대는 지났을지 몰라도 대신 현대사회에선 가족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상호 애정, 그 친밀함이라는 애정적 기능이 엄청나게 특수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회기관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족만의 고유한 역할이 생겼다는 거죠. 꽤 낭만적이면서도 정말 예리한 통찰 아닌가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학자들마다 이 역할을 참 다양하게도 쪼개놨습니다. 머독이나 대교원 같은 분들의 복잡한 분류가 보일 텐데요. 근데 이 이론들을 싹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가족이 담당하던 많은 일들이 지금은 사회나 국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멘탈을 부여잡게 해주는 정서적 안정, 아이들의 사회화,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을 제공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는 결국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파트, 1960년대 이후 가족의 격변입니다.
자, 골치 아픈 이론은 이쯤 해두고 우리의 진짜 현실 이야기로 서사를 확 돌려보겠습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표준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가구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반대로 한 집에 모여 사는 식구 수는 확 줄었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월급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 계층 가정이 됐고 이때부터 맞벌이 부부가 본격적으로 출현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들만 사는 가족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핵가족의 모습이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엄청나게 극적인 인구 대격변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놓치면 안 될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모순입니다. 현대의 부부들을 보세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되게 평등하고 친구 같고 가사도 분담하는 동료 같은 관계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유례없는 구조적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혼율은 계속 올라가고 직장 발령이나 여러 이유로 툭하면 주말 부부로 임시 별거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평등을 향한 이상과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구조적인 현실 사이에서 매일같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의식주 현상의 변화. 이제 카메라를 확 당겨서 진짜 우리 집 거실과 주방으로 쑥 들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사회 변화들이 우리가 매일 겪는 생존, 즉 의식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먼저 옷장 문부터 열어보죠. 옷감 소재가 놀랍도록 다양해졌고 세탁기가 집안일을 덜어줬으며 무엇보다 다 만들어진 기성복을 사입는 게 완전히 보편화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패션 산업이 발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더 이상 집에서 직접 옷을 짓거나 긴 시간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할 시간적 구조적 여력이 완전히 바닥났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거대한 외부 시스템이 그 기능을 아주 완벽하게 흡수해버린 결과입니다. 이번엔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업기술 혁신에 가공식품의 발달까지 더해져서 우리의 식생활은 진짜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해졌죠. 영양소 따져가며 밥상 차리는 인식도 굉장히 고도화됐고요. 하지만 아시죠? 혁신에는 늘 청구서가 따르는 법입니다. 비료를 많이 쓰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예전엔 겪어보지 못한 식품 안전성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생겨난 거죠. 엄청난 편리함을 돈으로 산 대신에 이제 가족들은 이거 진짜 안전한가? 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리스크를 매일 스스로 관리해야만 하는 피곤한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 아주 뼈를 세게 때리는 단호한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슬라이드에 적힌 거 보이시죠? 의식주 가운데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진짜 100번 공감 가지 않으시나요? 입을 옷이 흔해지고 먹을 게 넘쳐나는 이 눈부신 현대사회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가족이 발 뻗고 누울 공간, 즉 집 하나 구하는 게 현대가족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이자 거의 재난 수준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답답한 주거 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제 주거 문제는 개별 가정이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돈 모으자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자료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주거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그리고 세입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임차인 보호 대책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 가족이라는 이 작은 시스템은 이제 고립된 상태로는 절대 생존할 수 없으며 제도적 지원이라는 튼튼한 외부의 힘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범부터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잠자는 물리적인 주거 공간까지 이 모든 생활 구조가 결국 우리 가족의 형태와 그 끈끈함을 직접적으로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이고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때려맞고 있는 이 숨막히는 주거 위기와 경제적 현실은 과연 10년 뒤, 20년 뒤 우리 가족의 모습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게 될까요? 그 해답은 어쩌면 매일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여러분의 거실 풍경 속에 이미 쓰여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살펴본 이 통찰들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다르게 보는 흥미로운 렌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